쪽발타도 투쟁 만세! 인드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하던 구호를 앞에서 해봤습니다. 인드라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쪽발타도 인드라 디오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인드라가 이 시리즈를 위해서 사전에 엄청나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드라가 인드라 디오 하는 것은 하나의 복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드라가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논리를 썼던 것들을 종합하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다 보니까 인드라가 약간 이제, 첨가해야 될 것들 좀 첨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억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는 거 정도, 최소한의 준비는 하죠. 최소한의 준비는 하지만, 그거 역시 이제 기존의 이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은 이렇게 이제 창으로 띄워놓는 거죠. 예.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으니까 말이죠. 그 외에는 그냥 인드라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쭉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준비할 때, 그 직전에 시험지에 초치기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도움이 되냐? 인드라 경험적으로 볼 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초치기 해가지고 딱 시험 직전에 있는 건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런 행위로 인해서 나머지를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시험 같은 거, 뭔가 같은 거 임했을 때는요, 오히려 차분하게 머리를 비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요, 이런 건 뭐든지 시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체적인 것을 윤곽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시작하기 전에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세세한 거 있죠? 숲이 아니라 나무를 너무 의식하면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막 그 전체적인 흐름을, 까먹다 보면 그냥 헝클어진다 이거죠. 순서 같은 게. 인간의 그 두뇌는 말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은 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맺음이 있죠. 순서들. 요것들을 딱 기억해 두면, 예를 들면 태종, 대세, 문단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일일이 따로따로 태종,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그냥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윤중, 임명성, 광인용, 숙경양, 딱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잘 외워진다 이거죠. 근데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지, 훨씬 더 이게 쉽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보다 숲을 봐야 된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명상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머리 좀 비워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죠? 이제 수정 선수 이렇게 보니까 옛날 이제 한번 이렇게 올림픽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수영 전에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음악을 막 듣더라고요. 그게 이제 긴장을 풀어내는 거죠. 긴장 풀어줘야 돼요. 릴렉스 해줘야 됩니다. 긴장 풀고. 그래서 저는 인드라도 이거 할 때 게임 좀 하고 바둑도 두고 다른 걸 자꾸 신경 씁니다.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본다든지 이거하고 전혀 지금 준비한 거하고 상관없는 걸 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남겨놓고 워밍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대충 내가 이제 창 띄워놓고 이웃분들 그 댓글 달아주신 걸 한번 보고 그리고 좀 내가 인드라가 이제 수밀에 관련 얘기했던 거, 이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인터넷 창에 띄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인드라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드라가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냥 빌 받는 대로 가는 거죠. 사실 어저께 이제 스메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아담 스미스 얘기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스메르 얘기 이제 쭉 하다가 재밌으면 내일도 스메르 얘기하고 또 내일 모레도 스메르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인드라가 재미가 없으면 이제 다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흐름을 이해하셔야 한다. 맥락을 이해하셔야지 구체적인 단어 응? 이게 뭐지 하고 알아봐야 지금 다 까먹는다 이거죠.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돼요. 이야기로. 이게 대충 들어봤다 한번. 예? 인드라가 이렇게 이제 했으면 이거를 100% 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감을 사명감을 가지고 꼭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려 들으면 됩니다. 흘려 들으면 이거 들어봤다. 인드라가 예전에 뭔가 이거 어렵게 얘기한 것 같다. 몇 년 뒤에 말이죠. 한 1년 뒤, 6개월 뒤 이럴 때 저거 들어봤는데 그러면 된 겁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의 차이는 뭐냐. 들어봤다. 인드라가 기공학과인데 그러면은 기업과에서 나오는 뭐 이제 있어요. 무슨 정력학이다, 여러 가지 연력학이다, 이런 거. 거기 나오는 또 단어들도 있죠. 개념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과 아닌 사람, 그 전공자의 차이는 뭐냐? 들어봤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이 없다. 이 정도예요.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두려움이 없을 따름입니다. 두려움이. 근데 그거 모르다가 쫙 넣으면 겁부터 나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제 없애주는 게 처음 이제 인원리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다 모르는 것 투성인데 이제 인드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니까 다음에 이제 인원리를 또 읽을 때 이게 그때 그건가 하고 딱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알고 나서는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체적인 걸 모르면요 계속 그냥 헤매게 돼요. 위로 사이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자꾸 스스로도 그냥 잘 확신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제 고백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자존감이 만약에 지난 아담 스미스의 중공학파 거기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넓은 땅이 없다고 그냥 투덜만 되면 그건 결국 자존감이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다. 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프랑스의 땅만 부러워했다면 영국은 이제 스코틀랜드는 석탄이라는 자원을 영영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국유본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국유본이 가지지 못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렇죠. 국유본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요걸 이제 생각해보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에네님, 요즘 다이어트에, 획기적인 다이어트에 성공 중이신 이제 비에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의 시장 경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과연, 자연적인가, 아니면은 인위적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장 경제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보통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시장 경제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어가지고, 이건 절대로 시장 경제는 없어질 수가 없다. 인간의 하나의 손다리와 같은 거죠. 팔과 다리 같은 것이어가지고, 몸에 있는 것이와 같아서 절대로 이것은 인간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시장 경제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인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고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옷이다. 이를테면 시장 경제는 옷이다. 다시 말해 옷을 벗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원시인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녔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가렸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후딱 벗고 다녔단 말이죠. 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시장 경제라는 것은 그 옷과 같아서 인간은 꼭 굳이 시장 경제라는 옷을 입고 다닐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장 경제라는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인드라가 이거는 자연적에서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다. 다시 시장 경제는 인간의 손과 팔이 아니라 옷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담 스미스, 이제 케인즈, 자유방임은 아담 스미스고, 케인즈는 이제 적극 개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고 그러셨는데 이제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외우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패턴을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는데 그때가 생각난다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미 환경 얘기 이제 중남미하고 이제 북미 원주민 그래가지고 이제 중남미하고 북미 원주민들의 저항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문명이 중남미에는 문명이 있었지만 북미 원주민은 문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원주민들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저항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어쨌든 그 문명 발전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 어쨌든 문명을 일으켰던 건데는 서로 공감되는 공동 분모가 많았다는 거죠. 반면에 그 북미 원주민 같은 경우는 수렵에 그쳤기 때문에 아주 그 문명 대 문명의 충돌이 격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웬방님이 이제 수도권으로 상강하셨다고 그래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해야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푼숙자님이 이제 왜 이렇게 기름 가지고 싼데 이게 왜 그러냐? 기름값 싸지면은 산유국이 손이 많을 텐데 뭐 이렇게 어느 놈 조지려고 이렇게 기름값이 싸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장 큰 원인은 인지라가 이제 여기 그 인터뉴스에 썼지만 70년대 그 물가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때 원인은 뭐냐면 1달러에 불과하던 별다 1달러에 불과하던 원유 가격이 갑자기 서너 배, 4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400%가 뛴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에너지 동력인데, 에너지 원인데, 이 에너지 값은 모든 산업에 다 그 어떤, 다 통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제조업의 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들어가니까 제조업의 쌀이지만 또 서비스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서비스의 어떤 쌀인, 원유값이 4배 이상 뛰니까 물가가 왕창 뛰겠죠.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원이 엄청나게 뛰니까 그때 이제 뭐 경기 부양한다고 이제 경기 부양하면 케인즈 확보 이제 하는 건데 정부가 이제 재정을 풀어가지고 왕창 이제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거죠. 건축 사업 특히 이렇게 뭐 도로 깔고 이런 거 해주는 건데요. 그래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인플레 때문에. 예? 돈을 풀면 인플레가 안 그래도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더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더블인 거죠. 막 4배 뛰었는데 돈까지 푸니까 8배, 16배 이렇게 쭉쭉 뛰는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한국도 커다란 타격을 받아가지고 막 뭐 사채 동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제 가까운 예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랬죠. 좀 비슷했어요. 좀 달랐지만 어떤 거냐면, 그때 유가가 그렇게 저유가 아니었잖아요. 고유가인 상태에서 환율도, 원자 정책을 쓰다 보니까, 1,500까지 올라가니까, 유가도 고유가에, 예? 환율도 높으니까 물가가 우리 그 당시에 엄청나게 뛰었단 말이죠. 예? 감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근데 만일에 지금 현재 쪽발처럼 돈은 많이 푸는데 경기 부양한다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유가가 상대적으로 수입 원유의 대부분은 한국처럼 다 수입하니까 근데 들어오는 유가가 국제적으로 싸지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상세가 되는 거죠. 예? 한국 같은 나라는 특히 수입물 중에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유가가 저유가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인플레를 지금 겪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만약 우리도, 예? 좀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교원이 약간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한국을 딱 실험하고 이제 일본에 대해 더 적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쪽발은 경제 규모가 크니까, 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쨌든 이제 국제적으로 인드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부양을 할 때가 미국에서 올해 내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거죠. 근데 왜 신문 경기를 그렇도록 살려내야 되냐 하면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IT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산업을 하면 구조적으로 합리화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내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일자리들이 합리화되니까 중간층이 사라지는 거죠. 컴퓨터가 다 해버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이것들을 일자리를 계속 하려고 해서 이제 서비스업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서비스업 해라. 근데 서비스업이 그게 쉽게 자기가 나오는 겁니까? 맨날 그러니까 먹는데, 응? 응? 먹고, 응? 씹하는, 응? 어쨌든 씹한다고 그래서, 모텔, 여관업, 골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제조업 인력이 줄어들면서 그 인원을 다 그냥 먹는 장사, 펜션업 이런 걸로 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안 된다 이겁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건 경기부양 방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부양이란 건 뭐냐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쓸데없는 일자리죠. 그래가지고 그게 방식이 정규직은 못 만들고 맨날 임시직, 파견직 이런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전세적인 공이에요. 한국만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계약직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이 경기부양을 해가지고 그게 비록 일시적이긴 해도 계속 그 선순환시키면 언젠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기본 태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뉴스 때 원래 이제 뉴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댓글로 여기 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수메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인드라가 이제 수메르를 얘기하는 것은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 수메르다. 인류의 문명이 수메르에서 시작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유본에서 이제 약간씩 의견을 알파 오메가로 하는 게 있어요. 음모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대까지만 해도 수메르는 수메르였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 이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뉴라이트적인 어떤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수메르 문명을 어떤 식으로든 왜곡시키려는 이제 시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외계인론이죠. 그 80년대 외계인 드라마 V라는 게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외계인은 달 착륙에서부터 68년 달 착륙에서 70년대 그 스타워즈로 인해서 엄청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외계인 어떤 신드롬에 빠져요. 외계인 음모론에 굉장히 빠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죽했으면 그 카터가 외계인의 정체를 밝히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 정도예요. 물론 대통령 되어서 셧더마우스 했지만요. 그냥 없던 일을 했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어떤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누가 문자 다니는데 지금 시간에는 문자 좀 날리지 말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이제 외계인 같은 경우 그것을 이제 유명해가지고 이제 80년대 때 뉴라이트가 집권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본격적으로 이제 뉴라이트가 집권한 거는 80년대 카탈레이거나 때 이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음모론이 파충류 외계인 음모론이죠. 그래서 파충류 외계인 음모론을 만들면서 장구한 어떤 역사 드라마 소설을 써야 되니까 대체 소설 써야 되니까 만든 게 이제 무슨 시리우스 성단 이야기 이런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외계인과의 접선 그런 거죠. 외계인의 목소리 이런 걸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교도 만들고. 근데 이런 목표는 뭐냐면 수메르보다 이전에 인간 문명이 있었다. 그걸 강조하게 합니다. 왜? 수메르는 중동에 있었으니까. 유럽이 아니니까.
그리고 수메르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무너집니다. 그걸 막아야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타난 게 수메르 어떤 신화로 인해서 어떤 그 기독교적인 타격이 좀 있어요. 사실 기독교가 수메르에 옛날에 해서 전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인 그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입장에서는 좀 타격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어떤 침례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록펠러 가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어떤 기독교 쪽, 예? 개신교 쪽.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카톨릭까지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쪽 피터 루차는 유대교 쪽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였기 때문에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수메르하고 이 페니키아, 카르타고로 이어지면서 유대교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수메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쪽이죠. 자카리아 시신처럼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수메르를 좀 약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은근히 수메르를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찌질이 수메르 관심론이라는 게 뭐냐면 수메르인과 쪽발이는 같은 민족이다. 수메르인이 알고 봤더니 한국인의 조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9지파 중에 무슨 12지파 중 하나가 사라진 단지파 여러 가지 이런 얘기잖아요. 대부분 저는 헛소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먹고 사는 그 신흥 종교들이 단체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세요. 예, 놀아나면 안 됩니다. 몸 버리고 다 버립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그 수메르라는 문명이 오늘 갑자기 뚝딱 정말로 이것도 역시 1694년에 그 국제태자분이 갑자기 미래에서 온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 많습니다. 외계인이 당시에 그 원시인들이 무식했는데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접선해서 만든 게 수메르인이다. 자카리아 시친의 어떤 대하서사시 그런 소설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인공적인 위정공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성서는 바로 그들의 어떤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냥 참고 재미있게 생각하시고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 수메르란 문명을 이야기해서는 왜 하필이면 거기 중동에 바그다드가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여기 두 개의 강가의 초승달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왜 문명이 시작했을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얘기를 하면요. 인간은 이제 문명 이전에는 수협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죠?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죠.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산 건 문명의 시작이고, 문명 이전에는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아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죠. 만약에 모여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렵할 만한 과일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메뚜기처럼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했던 겁니다. 모여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언제부터 모여들었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이거는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죠. 원래는 약 1만 2천년 전, 이 정도 전에는 빙하기였다 이거죠. 빙하기. 추웠어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유럽이나 시베리아 같은 유럽 전 지역, 시베리아 이런 때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빙하가 쫙 깔았다 이거죠. 네? 저 남반부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적도 인근 부근에만 따뜻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적도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밀림으로 덮어 있었던 거죠. 또 거기도 밀림으로 덮어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적당한 수준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냥 한국도 지나가는 이 온난 지역, 아열대 지역과 온난 지역. 딱 지금도 좀 거기에 집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 인간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구가 뜨거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빙하가 풀리고 빙하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따뜻했던 데는 더 따뜻해진다 이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원래 아열대 지방이었던 뭐 이런데 온난 지역이나 온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형에서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막화가 된다. 사막이 된다. 이거 사막이요. 예? 물론 이제 뭐 물이 한쪽에서는 그냥 막 비가 계속 쏟아지고 막 이러면은 이제 밀림지대가 되겠지만 또 이게 한 곳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 수량이 풍부하면 다른 쪽은 또 메마르지 않습니까?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더워지면 지구가 이제 요즘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하니까 이제 사막화 이거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 막 아프리카가 점점 더 사막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뭐 몽골 고비 사막도 사막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이 사막화야말로 이것이 문명의 시작을 제공한다 이거죠. 역설적으로. 사막이,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사막화가 되니까 주변부가 어디로 합니까? 오아시스가 돼요.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오아시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아시스 같은 데로 몰린다 이거죠. 그럼 그 오아시스가 바로 문명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오아시스는 이제 사막에 있는 거고, 요걸 크게 본다면 이제 강가 같은 데로 더 모여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명이 발달한 4대 문명이라고 하죠. 고대 4대 문명. 무슨 메소포타미나 인더스, 중국의 황하 문명,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이걸 보면요. 전부 큰 강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특징이 사막이 있어요. 사막. 이 사막과 큰 강.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평야시대. 이렇게 이제 있어야지. 왜냐하면 평야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한 군데로 쫙 몰리다 보니까, 이 몰려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 이상 수렵에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농사를 한 것을 발명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경제가 시작하고, 문명이 시작하고, 그런 거죠. 그 이전까지, 농사를 짓기 전까지는 인간은 아무리 무슨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어떤 무슨 뭐 물물교환을 했어도 그것은 그냥 문명이라고 현재까지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가 이제 거기가 그 초승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그다지 조건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굳이 그 지역이 아니라, 뭐, 왜 하필 그런 이집트나, 인더스나, 중국이 아니라, 거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의 답변은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냥 우연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거기가 바로 아담과 이브가 시작했다. 또 뭐 이쪽, 외계 논문사면 외계인들이 최초로 거기, 그 지역을 제일 눈여겨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쪽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는 기원전 9,000년, 1만 년서부터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다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앞선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전제하고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턱하니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발명하고 살았어요. 마치 그 당시가 어느 정도냐면요. 기원전 3,0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비유를 했냐면 중세 시대에 갑자기 20세기 집을 짓고 20세기 옷을 입고 생활하는 20세기적 생활을 하는 모습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유독 수메르에서만 20세기를 산 거예요. 그렇게 정도로 비교할 정도로 수메르 문명은 정말로 독보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수메르 문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메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30분이 지났네요. 오늘도 나머지 30분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에서 이제 그 경제가 시작했죠. 이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폐입니다. 화폐. 수메르 화폐. 세계 최초의 금속 화폐는 수메르에서 나왔어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화를 만든 나라는 기원전 6세기 오늘날 그 터키 지역계인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쪽에 있던 그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건 기원전 6, 7세기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한다면 수메르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세킬이라는 동전을 만들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세킬입니다. 세킬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세킬이라는 말에 익숙한 어디서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오늘날도 쓰는 이스라엘 화폐가 세킬입니다. 한국은 원, 미국은 달러, 이스라엘은 세킬입니다. 이 세킬인데요. 이 세킬이라는 이스라엘 돈을 어디서 한국은행이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니라 조폐공사가 만든다고 한국 조폐공사가 만든다는 거 아시죠? 이널리를 읽었던 사람은 알 겁니다. 요거에서 이제 인드라가 쪽발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카리스마님이 올린 이널리 쪽에 거기 올려 있더라고요. 상위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게 국유본이 인드라 그 블로그를 숨기려고 신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이 있고 인드라 글이 원문이잖아요. 그러면 원문이 있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카피한 글, 포언글. 그러면 포언글과 원문이 있으면 원문을 더 상위에 배치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쪽발네이버 검색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이 검색에 이렇게 인드라의 인드라 블로그에 있는 원글이 더 아래가 있거나 아예 없어요. 그런 일이 흔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인드라 블로그의 본 글은 오히려 더 숨기고 하지 않나. 옛날에는 오히려 노출시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숨기거나 아예 배제하거나 저 밑에 하단에 배치시킵니다. 요즘 이제 국유본과 인드라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인드라는 이것이 어떤가? 다른 기분 나쁘지 않다. 저는 현재 그리고 인드라도 그렇게 이제 확산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인드라 뭐 예를 들면 카리스마 인드라 블로그 이런 거 왜 했냐? 그거는 확산 아니냐?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인드라가 정말 인드라 블로그가 패스당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그거 있죠? 이제 조선실록을 전국에 몇 곳으로 나눠가지고 분산 보관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웃들이 함께 몇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관을 같이 하면 보존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다 탄압당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인드라와 같이 이렇게 했던 몇 분들의 그 블로그가 알 수 없는 이유, 이상한 이유를 달아가지고요. 저쪽 다음 쪽에서나 이쪽 뭐 네이트가 있던 데서 패스 조치당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 확산을 노리고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인드라가 그렇게 확산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읽는 사람 읽고 볼 사람 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수메르로 돌아가서 세켈로 돌아가서 세켈이란 것을 한국의 조폐공사가 했던 것은 한국의 그
동전 만드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화폐 수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197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 노하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손재주가 진짜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가 있겠고, 이제 박정희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 능력,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는, 로스차일드 가문, 이스라엘과 좀 친한 편이었어요. 박정희 정부의 세계 최초로 승인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도좌파 정당, 오늘날 노동당의 전신인 마파이 당입니다. 그 당이, 중도좌파 정당이, 박정희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을 알게 모르게 지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무궁화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유대인 얘기, 시온이 정서도 그 당시에 최초로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오늘날 한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인연들 있죠. 대부분 그리고 세월운동도 키부츠 운동하고 연관이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한국과 이스라엘의 인연들은 대부분 박정희 정부, 정확히는 이제 1958년 이후부터 이승만 정부부터 조금씩 있었죠. 그래서 후반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어졌다. 그 이전에는 이제 빅터 로스차일드가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쪽발리성 정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원했고요. 그렇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는 국내 역사는 현대사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박정희 정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수출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인의 손재주가 우수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유로와 동전, 그것도 이제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단가가 싸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유로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전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전이요. 굉장히 비싸요. 상대적으로. 만들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딱 붙이면요. 얘들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남아나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해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거죠. 예. 언제까지 이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2년 없이 또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있고,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스라엘 세켈 동전을 만들고 있다. 유로화 동전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켈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세가, 밀이라는 뜻이고요. 켈이 이제 묶음, 이런 겁니다. 밀묶음. 재밌죠? 이 뜻이 밀묶음이라는 거예요. 밀다발. 한 묶음, 이런 뜻이에요. 보리묶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뉘앙스가 딱 느껴지시죠? 이 세켈이, 그러면 기원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세켈을 쓰기 시작했냐? 예. 이제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세켈을 쓰기 시작했던 것은, 바빌론 유수 이후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따로 이스라엘에서 화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 유스로 가서, 바빌론 유스 때, 바빌론에 가보니까, 기원전 그 당시 한 500년 정도,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그 당시죠. 가서 보니까, 그때 바그다드는, 예?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상거래가 진행되고 그랬겠죠. 예. 거기서 이제, 유효수단을,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화폐를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스라엘에서 뭘 했냐면, 보석 같은 것을 이렇게 무게에 달아가지고 그냥 했다는 거죠. 보석류를 이제 화폐 대용으로 썼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동 유대인들은 상업이 몰랐다. 장사를 안 했다. 못했다. 이런 거죠. 다 목동 유태인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그 재상이 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목동들이다. 목수, 목동, 예? 다 이런 사람들이지,
무슨 상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인들이 신약 때부터 많이 등장한다 이거죠. 세금 걷는 사람, 장사치 이런 사람들은 신약 때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가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게 카르타고 유태인, 페니키아 유태인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화폐라는 세켈이라는 것은 바빌론에서 왔다. 그런데 그럼 바빌론은 수메르가 아니죠. 수메르가 망한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지역은 같아도 민족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제 거기서 세켈이라는 게 왜 그러면 이게 수메르까지 올라가냐? 라는 것은 단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한테 1달란트, 탈란트 이게 많이 봤을 겁니다. 요게 이제 달란트가 있고 그다음에 페니키아 단위는 뭐냐면 미나라고 있어요. 미나라고 합니다. 미나. 그리고 세켈. 근데 이 세 간의 관계가 흥미로운 게 1달란트는 60미나고 1미나는 60세켈입니다. 60진법이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60진법을 만든 문명이 어디냐? 수메르입니다. 수메르인들 처음부터 60진법을 쓴 건 아닙니다. 처음 이 10진법을 썼어요. 근데 이 수진법이라는 게 뭐냐면 손가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10개니까. 근데 왜 60진법을 쓰게 됐냐? 그것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편리하냐? 이 분수로 설명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웠을 약수라는 거죠. 나눠진 거. 그러니까 60에서 그러니까 10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떡 10개를 딱 놓고 3명이서 이걸 나눠 가져라. 똑같이. 그러면 3개씩 일단 가지고 1개를 남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쪼개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10개, 그러니까 10명 들어 3개를 쪼개라. 2명이서 쪼개라 하면 5개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3명이서 10개를 가지고 쪼개라 하면 3개 나고 하나 남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4명이서 또 10개를 가지고 쪼개라. 그러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픈 거고. 2.5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수점 이하로 찍혀진다 이거죠. 소수로 찍히거나. 5개는 또, 5명은 또 2개씩 나누면 되는데. 6명이면 또 안 나눠진다 이거죠. 근데 반면에 60진법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나눠진다 이거예요, 다. 1서부터 2도 30이 되죠. 3은 20. 4는 15, 5는 12, 6은 10. 7은 뭐 안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손가락 5개 넘어가니까. 예? 원주민들 보면 대체로 1, 2, 3, 4, 5, 여기까지는 다 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어느 정도. 딱 그거면 된다 이거죠. 그거 다 되는 수가 60이다. 물론 12도 좀 그런 면에서 좀 각광을 받았고요. 요런 어떤 편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60진법이요. 이게 어떤 신비로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그렇지만은 이 옛날 고대인들, 특히 바빌론인들은 점성술에 되게 조예가 높았는데 이들 생각은 숫자라는 것은 신의 숫자라고, 신의 어떤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은 정수비례. 정수로 똑똑 떨어지는 것을 아주 어떠한 신의 어떤 음성이라고, 신의 어떤 기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78대 22 같은 거죠. 근데 만약 78.5 대 22.5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그렇잖아요. 데이터 낼 때, 이게 딱 비례가 쫙 되면 이게 뭔가 법칙이 있다 이렇게 여기지만 막 투준단직하면 그게 좀 아니잖아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법칙성을 원했고 그 법칙성대로 나오려면 정수비례 같은 게 딱 나와야 돼. 딱딱 떨어졌다고 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60진법이 훨씬 더 신의 어떠한 그 어떤 기익과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점성술, 이 별 천문학을 이렇게 역법이나 이런 걸
보는데도 그게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건 이제 동양에서도 그래서 이제 60갑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1호 5행과 12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도 역사를 보면요. 결국은 이게, 동양의 이 점도, 사주파자 이것도 저쪽 수멜에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응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화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의 일주일도 보면, 만든 건 성서에서 만든 거지만, 7일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한 거지만, 어떤 그렇게 7개의 행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만 지정하고 막 이런 건 다 이 수메르의 어떠한 점성술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 세켈, 이것은 수메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드라가 늘 강조하듯이 카르타유테인, 페니케유테인, 요거 그래야죠. 이제 페니케하고 수메르와의 연관성, 인드라가 그걸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왔는데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화폐를 하면 교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환 가치. 그러니까 무슨 화폐는 왜 쓰냐? 거래할 때 쓴다. 거래하기 위해서 쓴다. 그거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인드라의 이제 의문은 그겁니다. 과연 화폐는 왜 발생했는가? 거래하기 위해서 생겨났을까? 아니다라는 게 인드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제도 역시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문물교환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 이전에 이제 뭐 문물교환 시대가 있었다. 원시인들은 문물교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원시인들이 문물교환을 했을까요? 같은 공동체 내에서 문물교환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물교환이라는 게 화폐만 없을 뿐이죠. 뭔가 등가된다는 그런 어떤 관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념이 없으면 물물교환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물교환 하려면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더러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뭐 사와라 이런 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한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훈련을 겪어서야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에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러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 뭐, 성인들도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할지 잘 모르잖아요. 얼마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거 물건값 얼마나 해야 될지 본인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거래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쌀 한 가마는 무슨 원단 몇 개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물물교환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시적 공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마을에서요. 물물교환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뭐냐? 어떻게 했냐?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냥 말로. 예? 이런 게 물물교환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물교환은 뭔가 분명히 물건을 주고받는 거지만, 이런 물물교환이 아닌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집에서는 예를 들면은 보리가 있고, 어떤 집에서는 쌀이 있고, 어떤 집에는 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둘이 친구 관계예요. 거기 딱 보니까, 여기 밥 좀 하나, 나 쌀이 없는데, 밥 좀 같이 먹읍시다. 라든가, 쌀 좀 빌리자. 쌀 빌려갔어. 내가 그리고 이거 출근길 때 갚을게. 농사 지어가지고 갚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죠, 뭐. 아니면 이렇게, 이건 그래도 같은 종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종류다. 그런 경우 어떡하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수적 공동체 때, 그냥 그거를 이제 좀 현대화 시켜서 얘기합시다. 그냥 비유 삼아서, 그냥 비유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원시인이 집에
가위가 없어요, 가위. 그러니까 물론 그 원신 시대에 가위가 없죠. 네, 없는데 이제 그냥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위가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가위를 이제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쓰겠다고. 가져왔으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가위에 딱 상응하는, 등가하는 어떤 것을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물물교환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물로 주는 거죠. 아, 그래? 너 가위 필요하니? 가위 줘.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딱 그러면 이제, 저 사람한테 빚을 졌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줄 때, 그냥 선물로 준 거죠, 선물로. 쉽게 생각하면 선물로 딱 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선물 줬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중에,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겠다.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무슨 밥으로 준다든지, 가위가 아니니까 이제 실로 준다든지, 예, 옷으로 준다든지, 가위를 선물했으니까 그 가위를 잘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으면 옷을 한 벌 준다든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물교환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 선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물건이 됐더라도 이민족끼리, 다른 지역에서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조차도 물물교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 그런 예가 어떤 거냐. 조선과 명의 곡물 거래가 있습니다. 예? 그거 보통 무슨 조공이죠, 그게. 조공도 그런 거예요. 조공이 무슨 거의 물물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쭉 그 조공의 그 명단을 쫙 적어 보냅니다. 명이 조선에게. 그럼 그거 다시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명예상 그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답례로 또 엄청난 그 조공물보다 더 많은 양의 선물을 조선에게 하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 다른 나라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거 못한다고 일본이 막 해적질을 한 건데요. 쪽발이. 조선은 심지어 서너 번씩 한 적도 있어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 받는 게 더 많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물물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물 거래죠, 선물. 예? 이런 식인 거죠. 다시 말해서 원신들은 시족 공동체에서는 물물거래는 일반적인 것도 아니었고 없었다. 그리고 이민족들도 초원에 어떤 징기스칸 했던 그 사람들도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약탈해버리면 되죠. 그냥. 예? 여자도 그냥 약탈해버리고, 예? 뺏거나,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가지고, 예? 전쟁을 치러서 그냥 가져버리거나, 예? 아니면 선물로 주거나, 선물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이거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고 이런 거는 없었다. 그건 정말로 이제 문명이 하나 시작이 되고, 언제까지 초원지대에 살던 사람들도 늘 원시적인 모습을 유지하곤 하지만 문명이 시작돼 가서는 바로 옆 동네에서 문명이 시작하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시장 경제적인 물물교환적인 그런 수단을 나중에야 취하는 거지 초기에는 그런 거 없었다. 근데 이런 것도 물물교환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경제학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노빈스 크로우스 그런 헛된 이상야릇한 그런 잘못된 관념을 다시 말하면 그것이 시장 경제는 자연적이다. 인간의 수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드는 헛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옷에 불과하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옷에 불과하다. 수족이 결코 아니다. 문명이 시작하고 나서야 시작했다는 거죠. 그 문명의 시작인 수메르에서도 처음에는 물물 교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계 최초의 화폐, 금속화폐, 세켈은 존재는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각이 50분이네요. 1시간이 지났네요. 내일 다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옆으로 막 잡소리가 많잖아요. 바로 근데 이게 인드라 재미고 원래 그리고 또 경제 얘기하는데 거기에 역사와 철학을 같이 얘기하자는 게 인드라 취지 아닙니까?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 그죠? 부담 없이 듣는 겁니다. 안 들어도 되고요. 버벅된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분은 집중해서 들어서 좋다고 또 어떤 분은 자꾸 이제 버퍼링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분이 있는데 이제 버퍼링 심하면 안 들으면 돼요. 또 이제 기회 되면 또 들으면 됩니다. 어떨 때는 잘 들리니까 널널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들어도 되고 6개월 뒤에 들어도 되고 그렇죠? 1년 뒤에 들어도 되고
언젠간 들으면 되니까. 오늘 당장 듣는 사람도 좋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널널하게 살면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힘차게 맞아세 고맙습니다. 인드라였습니다.